네, 2022 경기문화재단 생활문화토론회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묻고 답하고 더해가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앞에 뉴페이스들이 나오셨습니다. 먼저 잠깐 소개드리고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는 지난 경기문화재단 또 경기도가 진행해왔던 생활문화 플랫폼 지난 여정에 대한 의미들, 현장에서 갖고 있는 생각들, 또 재단의 생각들도 들어봤고요. 또 심한기, 임승관 두 분 선생님께서 앞으로 어떤 고민들을 해야 하는가, 의미에 머무르지 말자라는 이야기도 해주신 것 같습니다. 2부에서는 이제 연말이에요. 그래서 내년 사업이 이미 구체화되고 있고, 오늘 또 개막식에서 우리 조미자 의원님 또 본부장님 두 분께서 또 내년에 경기도의 생활문화 사업이 증액됐다라는 또 즐거운 소식도 전해주셨던 만큼 이 계획들이 어떻게 잘 쓰여지느냐, 돈의 액수보다도 사실은 이것이 어떻게 의미 있게 쓰여질 것인가를 가늠해보고 생각을 더하는 자리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먼저 이야기해 주실 분이 경기문화재단의 생활문화팀장으로 계신 최진호 팀장님, 그리고 고향문화재단의 박성혁 생활예술팀장님, 또 현장에 또 질문을 좀 해봐야겠죠. 우리 박미숙 문화기획협동조합 별책부록 이사님, 또 공간 온팡지기 천성원 선생님 이렇게 또 물어봐 주시고, 또 이것에 대한 의미로 강원재 대표님 또 최혜자 대표님 두 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제해 주실 분은 경기재단의 최진호 팀장님이십니다. 사실은 이 경기도 이 사업이 재단 단독으로 하지 않는 것에 저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간의 전문가들 또 현장에 계신 분들의 의견을 보태서 뭐 추진단 뭐 이런 이름이긴 합니다만 함께 생각을 보태서 만들고 있는데, 내년 계획을 수립하면서도 고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팀장님이 저한테도 A4 한 장 분량의 질문을 보내주시기도 했었고요. 아직 제가 답을 다 못 드리긴 했는데 여러 고민이 있으실 줄로 압니다. 아마 간 정도를 이야기하고 생각을 보태보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최준호 팀장님 발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기문화재단 생활문화팀장 최진호입니다. 2023년 사업 계획을 발표하기 앞서서 제가 느꼈던 이제 지난 6년간의 성과를 잠깐 말씀드리면, 16년부터 21년까지 이제 생활문화 플랫폼 사업을 통해서 제가 느낀 거는 다른 지역과 다르게 예술과 동호회를 넘어서서 일상에서의 자발적인 활동 지원을 했다는 것이 가장 컸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생활문화 기획자나 디자이너 양성, 그리고 공간 지원을 통해서 지역의 자발적 생활문화 확대를 위해 힘을 많이 쏟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는 이제 경기도의 기초문화재단이 이제 22개로 늘어나게 됨에 따라서 광역문화재단으로서의 역할을 좀 더 공고히 하려고 했고요. 그 2년간의 사업을 통해서 지역별 생활문화의 이제 출발선과 환경, 그리고 현안이 다름,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기초문화의 이 사업을 위해서는 기초문화재단의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참여 동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23년에 이제 경기문화재단 사업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21년, 22년에 확산 및 연계 사업이라는 명칭을 썼었는데, 이건 좀 이렇게 약간 그 의미가 많이 와닿지 않는 것 같아서 예전에 이제 저희가 브랜딩했던 사업명을 다시 살려서 경기 생활문화 플랫폼 사업으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것들을 이제 기초문화재단과 같이 할 때는 기초문화재단에서 만약에 고향이라고 한다면 고향 생활문화 플랫폼 뭐 이런 식의 좀 사업명을 같이 써주시는 것을 좀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22개 시군 기초문화재단에게 이제 저희가 23년 사업 참여 여부에 대해서 이제 회신을 요청을 드렸는데, 그 요청 중에서 가장 큰 건 세 가지입니다. 우선은 경기문화재단의 2에서 3 정도의 예산과 기초 1 정도의 이제 매칭을 요청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지속성 확보를 위해서 3년간 사업 예산의 편성을 또한 같이 요청을 드렸습니다. 저희 광역문화재단뿐만 아니라 기초문화재단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서 예산이 추가로 편성이 되지 않는 한은 기존의 전체 예산에서 다른 사업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예산 확보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조금 도와드리기 위해서 광역의 예산 지원을 바탕으로 시군청이나 의회를 설득해 나가면서 생활문화 예산을 늘려나가시길 좀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좀 제안을 드렸습니다. 사업은 옆에 보시는 그 표와
도표와 같이 22년 진행한 방식처럼 기초문화재단이 3개 이상의 생활문화 단체를 연계해서 진행하는 방식을 제안드렸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의 출발선이나 그 현안이 다르기 때문에 컨설팅을 통해서 사업 구성은 조정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초문화재단이 없는 지역에 대한 곳인데요. 보통 지금 이제 시군 9개입니다. 이제 그리고 또한 이제 저희가 앞서 회신 요청을 드렸을 때 약 8개 지역에서 이제 좀 관심을 보여왔고, 대략 23년에는 10개 지역 내외 정도가 이제 저희랑 협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초문화재단 없는 시군 9개와 협력 사업을 신청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예전의 생활문화 플랫폼 사업처럼 직접 공모를 좀 지원할 예정이고요. 또한 이제 생활문화 기반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저희가 김포라든가 평택, 포천, 구리, 안양 지역 같은 경우에도 직접 공모를 진행할지 여부를 조금 계속적으로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2년 확산 및 연계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성과 중에 하나가 생활문화 협의체 운영과 정담회, 그리고 지금의 토론회를 진행한 것처럼 지속적인 교류의 장을 좀 마련해서 광역과 기초 그리고 생활문화 단체 간의 이해의 폭을 좀 넓히는 자리를 계속 마련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생활문화 인적 자원인데요. 저희가 이제 생활문화 담당자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하고 생활문화 활동 주체 발굴을 위한 입문 신화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까 일부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잦은 인사 발령으로 인해서 사업 담당자들의 생활문화 이해도 향상 등이 필요한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담당자 워크숍을 1박 2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정담회에서도 이제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에 대한 요청도 또한 있어가지고 23년에도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은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생활문화가 이제 궁금하고 참여하고자 하는 도민 대상의 이제 똑똑학교하고, 그리고 도내 생활문화 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한 활착학교도 운영을 통해서 지역에서 활동할 생활문화 인력 양성에도 힘을 더 쏟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그 개막식 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예산이 어젯밤에 막 통과가 돼가지고 여기엔 적진 않았는데, 기획하고 있는 이제 소규모 민간 그 민간 공간에 대한 지원 사업도 시범 사업으로 조금 구성 중에 있고요. 그렇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이제 23년 생활문화 사업에 대해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렸고, 저희가 22년 사업을 하면서 약간의 고민이 있었던 것은 뭐냐면, 광역문화재단에서 하던 것을 이제 기초문화재단한테 이제 약간 인계를 하면서 기초문화재단과 생활문화 단체 간의 갈등이라든가, 그리고 또 기존에 참여하셨던 생활문화 플랫폼 단체와 신규 발굴하는 그런 단체 간의 약간 갈등,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조금의 고민이 있었고, 이런 것은 조금 지금 자리에서 그런 해결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요 근래 강명문화재단을 다녀오면서 약간의 이제 해결책이라보다는 이제 방법랄까, 저희가 생각이 조금 좀 놓게 되게, 그러니까 좀 좋아지게 된 계기가 있긴 한데, 그런 것들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뭐 들으셨겠지만 물론 이 안에 더 세부적인 고민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리고 큰 틀에서의 아웃라인이고, 이것이 정립돼서 정말 경기도 생활문화 현장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만들어지기까지는 여러분들의 많은 조언이나 참여 또는 뭐 비판도 좋습니다. 더 많은 것들을 필요로 할 것 같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사실 지난 10여 년 동안 이 생활문화라고 하는 단어가 정책의 언어로 등장하면서 많은 우리 고민들은 생활문화를 어떻게 정의하지에 꽂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이 지난 6년여의 시간 동안에 그것을 어떻게 정의 내리느냐, 조작적 정의를 해내느냐보다는 그 의미들을 어떻게 담을 그릇을 우리 방식대로 만들 것인가로 다른 접근을 좀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담긴 아웃라인을 갖고 우리가 구체화하는데 함께 힘을 좀 보태보면 어떨까라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다음 기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참여를 하셨는데 고향문화재단의 박상혁 팀장님께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고향문화재단 생활에스팀장 박상욱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 발제에 대한 그 제안을 받고, 사실은 이제 고향문화재단에서 내년에 경기 생활
생활문화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방향을 갖고 가실 건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려주십사 했는데 저희가 애당초 한두 달 전에 갖고 있던 계획하고 너무 많이 달라진 상황이라서 조금 주제를 바꿔서 그럼 저희가 경기문화재단 경기생활문화협력사업하고 같이 하는 방향은 어떻게 할 것인가만 조금 좁혀서 진행을 할까 생각합니다. 현재 지금 저희 고향은 지금 시의회가 아직 그 예산 심의도 열리지도 않았고 그래서 지금 예산이 전혀 지금 결정이 나지 않는 상태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좀 있는 상황이라서 생활문화에 관련 넷들이 작년보다 예산이 한 70% 정도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경기문화재단하고 협력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저희 2020년도 생활문화 저희가 생활예술팀이 생기면서 전략 목표로 삼아서 만들었던 건데요. 저희 고양시는 재단이 생긴 지 17년이 됐고 특례심에도 불구하고 생활문화 관련 정책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재단의 생활예술팀이 생기면서 처음으로 고양시에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저희도 이렇게 진행을 해서 어떤 상황에서 3년 정도 흘렀고 아직은 이제 저희가 좀 초기 단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문화재단의 4대 전략 방향에 생활문화가 들어갔다는 그 자체만 하더라도 저는 그동안에 10 몇 년 동안 없었던 상황이라 생각을 해서 그런 큰 의미를 가지고 하나씩 진행하려고 고민을 하고 4가지 방침으로 해서 진행했던 과정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도 경기문화재단하고 협력했던 사업만 저희가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고양시에는 사실 생활문화를 하신 기획자분들이나 활동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어디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개별적으로 활동을 하셨고 재단하고는 연결성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처음 경기문화재단을 사업을 하면서 시작했던 게 그분들을 좀 찾아보는 작업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어디서 뭘 하고 지내시는지 그다음에 그동안 개별적인 한두 번 얼굴로 지내셨던 분들이 있었는데 좀 만나서 이야기 좀 해보는 사업을 이야기를 해서 저희가 담론을 형성하는 작업으로 1차적으로 진행을 해보자고 해서 담론 형성을 1차적으로 진행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 10분, 11분 정도를 모아 저희 진행을 했습니다. 해서 저희가 11번의 회의도 했었고 그다음에 여러 번의 그냥 저희가 뭐 만나서 술도 마시고 이야기도 하는 과정들을 좀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논의를 했던 것들을 쭉 결과책으로 정리도 한 것도 있고 해서 정리해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저희 고양시에서는 한 번도 생활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보지 않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일단은 지금 담아놓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이 이야기들을 이제 펼쳐야 되는 상황들인데 이 펼치는 작업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 펼치는 작업들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2가지 방향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저 밑에 보시면 기획자 워킹그룹이라고 있는데 이게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만나서 했던 분들의 이름을 그냥 이거 워킹그룹이라고 짠 거예요. 그냥 그래서 진행했던 부분들은 계속 2번째 그동안 담론을 형성한 것들을 어떻게 행동화할 것인가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9번째로 굴러가고 저희가 3년 동안 생활문화 기획자 양성과장이라는 이름으로 좀 거창하긴 하지만 3년을 했습니다. 하고 올해도 저희가 이제 일반과 청년으로 좀 나눠서 진행을 했는데 이분들을 어떻게 이 안으로 끌어들일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기획 과정만 하고 모든 게 끝나는 부분들이 아니라 그래서 기존에 있던 워킹그룹을 한 축으로 이끌어가고 기존에 새롭게 진입하신 분들 생활문화에 대한 관심이 있고 기획자를 밟아가지고 싶으신 분들도 있고 활동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또 어떻게 한 그룹을 형성할 것인가 이 2그룹으로 해서 같이 조금 내년에는 좀 진행을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실제로 오랫동안 고민하셨던 선생님들과 함께 하려고 생각하는 게 첫 번째 아니고요. 2번째는 저희가 고향 지역에 사실은 이제 공간을 갖고 있는 단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도 저희가 한 2년 정도 진행을 했었는데 이 사업들과의 개별적인 사업만 진행했었거든요. 근데 이분들하고 같이 전체적으로 모여서 하는 협력 사업들을 사실은 저희가 재단에서 해보지 못했어요.
근데 네트워크는 사실 형성을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민간 단체의 공간들을 갖고 있는 부분들하고 어떠한 고민과 어떠한 협력을 통해서 사업들을 좀 진행하고 고양시의 생활문화에 대해서 발전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을 좀 진행해 보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에는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한 어려움이 있지만 이 두 가지의 큰 틀을 가지고 조금 진행을 하고 나머지 시간들은 좀 내실을 다지는 시간으로 좀 진행을 해보려고 저희는 내년에 이렇게 계획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빨리 예산이 확정되시길 네, 기대합니다. 그 사실은 아까 우리 그 광역재단의 입장 이야기해 주실 때 말씀을 살짝 언급하셨는데 이 생활문화 내년부터는 다시 이제 생활문화 플랫폼이라는 용어를 정식으로 쓰기로 했는데 사실 이 사업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기초로 넘어가는데 원칙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간에 여러분들이 경험해 오셨던 것들의 의미들을 우리가 부여하고 그 의미를 기초에서는 사실 출발은 서로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지역마다 상황이 다르고 고민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반드시 좀 우리가 이 사업의 의미들을 함께 만들어 간다는 차원에서 방향에 대한 그리고 가치에 대한 의미에 대한 것들은 좀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고향도 그런 큰 틀 안에서 또 지역적 고민을 함께 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분 말씀 들어봤고요. 현장에서의 또 궁금한 지점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혹은 생각을 좀 더 넓혀달라라는 요청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문화기획 협동조합 별책부록의 박미숙 이사님 말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계획 협동조합 별책부록 박미숙입니다. 네, 이 별책부록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사실은 경기 생활문화 플랫폼 사업 덕분에 저희가 이 조합을 딱 시작하자마자 이 사업을 하게 됐고 생활문화가 뭔지도 잘 모를 때 한 땀 한 땀 배워가면서 성장한 그룹이거든요. 그래서 경기 생활문화 플랫폼 사업은 별책부록을 만든 곳이다. 만든 거나 다름없다. 이런 생각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고 실제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질문을 하는 사람 입장이 돼서 재단에 기관에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였어요. 생활문화 현장이라는 데는 어디를 말하는 걸까에 대한 질문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생활문화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원 사업을 받은 곳들, 지원 사업을 받아서 어쨌거나 뭐 컨설턴트랑 연계를 맺든 재단이랑 연계를 맺던 데들은 생활문화 현장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생활문화 현장은 여기뿐일까에 대한 거죠.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들기 시작하는 요즘이거든요. 제가 지금 사실은 도서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도서관에서도 생활문화 활동을 해요. 그리고 도서관은 굉장히 생활문화 활동에 되게 주요한 공간이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하고 연결이 되지 않으면 시나 도의 생활문화하고 정책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걸 굉장히 많이 확인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공모사업 지원 외에 정책 방향 제시와 공유 같은 것들이 재단에서 필요하지 않는가에 대한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나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중요하게 고민이 되고요. 이제 연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다양한 현장의 내용들이 공유되고 확산이 되는 계기가 필요한데 이 역시도 플랫폼 사업에 참여했던 그룹 혹은 재단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룹만이 참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모사업 외에 재단이 생활문화 현장을 어떻게 발굴하거나 혹은 지원하거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떨어진 곳들은 혹은 공모에 임하지 않은 곳들은 어떻게 그 현장을 같이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하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앞부분에도 이제 얘기를 했지만 다양한 현장의 내용이 공유되고 확산되는 계기가 왜 필요하냐면 방금 이제 저는 이제 고양시에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별책부록은 고양시에 적을 두고 있는데요.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생활문화라는 말을 재단이 사용하기 시작한 건 3년 정도 되지 않았어요. 채.
그런데 그 전에도 생활문화 현장들은 존재를 했고, 그리고 이제 다양한 당신은 생활문화 활동을 하고 있는 거야라고 얘기해서 같이 발굴하고 기획자 그룹을 하거나 얘기를 할 때 같이 보고 이야기 나눌 만한 자료나 이런 게 너무 부족해요. 예. 그러니까 플랫폼 사업 안에 다 있긴 하지만 플랫폼 사업에서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거나 할 때 기초 작업을 할 때 이야기할 만한 자료도 없고 그런 것들이 되게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재단이 어떻게 정책적인 지원 혹은 구체적인 지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과 그런 적절한 자료들을 어떻게 하면 정리를 해서 같이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좀 요청드리기도 싶고 고민을 같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안 넘어가는데 끝인가? 이런 포럼도 마찬가지로 지금 유튜브로 방송이 되지만 역시 일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제가 이제 여기 이 컨퍼런스에 참여하면서 가장 반가웠던 건 자료집이 미리 나오지 않고 사후로 나온다라는 얘기를 듣고 되게 좋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공유하고 학사에서 지역 안에서는 어떻게 논의하고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고민들도 재단이 좀 같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단순히 사업 설계 이전에 사실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정의하느냐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본적인 화두를 좀 던져주신 것 같습니다. 현장은 어디인가라는 질문으로부터 그 현장은 어떻게 확대되는가, 그리고 또 우리가 그간에 겪어왔던 이 과정과 의미들, 또 수많은 데이터들은 어디에 축적돼서 누가 볼 수 있는가 등등, 사실은 당장의 어떤 효능감을 느끼게 하는 일들은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필요한, 그리고 또 그것은 민간뿐만 아니라 공공에서 반드시 해야 될 역할이고, 그것이 사업으로 좀 만들어지고 예산이 같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고민해서 내년 계획에 좀 반영하면 좋겠다라는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공간 온팡의 천성원 선생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자리가 처음이어가지고 마음이 두근두근 하는데요. 제가 오늘 와서 저희 온팡은 부천에 있는데 저희가 생활문화 플랫폼 사업을 4년 동안 진행을 했었습니다. 4년 동안 진행했고 앞에 일부에서 진행했던 임순관 선생님이나 아니면 갑자기 제가 이름이 심한기 선생님이 저희 처음 면접 와서 여기 막 와가지고 물어봤던 질문도 좀 생각이 나고, 또 임승환 선생님이 저 1년 차 때 담당 선생님이셨거든요. 그래서 해주셨던 이야기도 듣고 갑자기 4년 동안 이렇게 스쳐갔는데 갑자기 뭐 광역이나 기초 재단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약간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냥 생활문화라는 게 언어적으로 표현되기보다 풍경이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의 풍경을 어떻게 서로가 다양하게 만들어가느냐의 문제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생활문화 플랫폼이라는 단어를 경기문화재단에서 처음 접했을 때 우리 활동들을 그냥 생활문화로 부르는구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업계획서를 쓰고 제출했을 때 저는 이제 저희가 처음으로 그런 걸 해본 거라서 뭐 1년 처음 쓴 거니까 뭐 서류 면접을라도 볼 수 있으면 다행이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든 가서 이야기를 듣고 보니 뭐 그런 게 생활문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셔서 우리 활동을 생활문화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좀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또 뭐 기관 공공기관에서는 너희들의 활동은 평생학습이야 라고 하면 이게 또 평생학습인가 보구나. 그러니까 이 언어라는 것들이 표현하는 물론 이제 행정이라든지 이런 정책과 제도에서는 분명히 필요한 개념들이겠지만 현장은 좀 다양한 풍경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나? 이걸 뭐라고 누가 부를까는 행정의 언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런 점에서 아까 500억이 뭐 만들어졌다는 거에서 저는 갖는 생각이, 그러면 경기문화재단의 이 사업을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은 평생 직장이 될까? 라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담당자분들이 계속 또 이렇게 바뀌어 가시잖아요. 그 부천도 작년에 그 부천은 뭐 어떻든 생활문화라는 단어가 예전부터 있었고 뭐 동아리 지원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락 축제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지역이 있었는데 그래서 작년에도 그 생활문화 팀에서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워크숍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워크숍을 하면서 내년에는 이 사람들이 다 모여서 뭔가를 할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담당자 자들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올 초에 다 인사발령 났습니다. 인사발령이 났고 부천은 또 문화도시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예산들이 이제 문화도시 사업 쪽에서 연결되고 이렇게 그걸 중심으로 모든 사업들을 이렇게 꾸려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문화도시와 생활문화는 뭐가 또 다르지? 뭐 하여튼 이런 생각들이 좀 들기도 하고 그래서 작년에 부천에서 했던 어떤 뭐 그 결과가 지금 어떻게 저는 이제 올 초에 만났을 때는 담당 팀장은 다른 쪽으로 인사발령이 났고 인사발령 난 근거는 뭐 분명하겠죠. 몇 년 동안 했으니까 또 딴 데로 가세요 뭐 이랬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세웠던 계획들이 많이 축소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거기서 일했던 직원분은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거를 관심 있게 해서 일했던 분은 또 그만두고서 수원의 뭐 문화재단인가 어디로 또 가셨다 그러고 하여튼 근데 그런 분이 일단은 좀 한번 또 짚어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뭐 다른 이야기들은 다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냥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최근에 저희는 이제 60대 장년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는데 몸으로 노는 어떤 이제 춤추는 수다방이라는 프로그램을 뭐 했었는데 그건 이제 교육이라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기는 했었죠. 교육이라는 형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그게 이제 다 끝나고 참여자들이 공연을 했어요. 근데 뭐 짜여진 어떤 몸짓을 갖고 공연을 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각각 개인이 그날 뭐 물론 이제 어떤 노래를 틀고 내가 춤을 출 건가는 결정을 했지만 어떤 행동과 동작을 할 건지는 뭔가 정해진 패턴들이 없이 그냥 제 생각에는 이 세상에 단 한 번밖에 볼 수 없는 공연들을 다 하셨는데 그거 끝난 다음에 그 공연하셨던 분이 저녁 한 10시쯤에 저한테 저희 단톡방에 글을 하나 올리셨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합창단 활동도 하기 때문에 많은 공연을 해보지만 그 공연을 할 때 갖는 압박, 강박감요? 그러니까 남한테 잘 보여줘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그래서 서로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갈등도 겪기도 했는데 이번 공연은 자기를 위한 공연이었던 것 같다. 그래서 되게 유쾌했다라는 어떤 문자를 이렇게 공유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생활문화는 그런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비교당한다라든지 그 다음에 잘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 뭐 이런 걸로 좀 벗어나서 좀 각각의 다양한 신체를 갖는 사람들이 다양한 감각으로 자기가 정형화된 틀 속에서 뭔가를 해보는 것들이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산 속의 기금을 어떻게 녹여야 될 건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행정을 담당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한데 좀 현실은 좀 그렇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제 요즘 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어제도 그 젊은 청년들하고 집들이를 하면서 좀 술 한잔 하면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 친구가 월세를 이제 4인 가족이 사는데 뭐 이렇게 대출로 빚을 갚는데 한 달에 한 이자가 130만 원 막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 돈을 어떻게 만들까? 4명 중에 경제 활동을 하는 임금 노동을 하는 사람은 2명밖에 없고 2명은 이제 그런 활동을 하지 않는데 뭐 이제 이런 얘기 하다가 제가 이제 잠깐 다른 분이 했던 이야기가 떠올랐는데 공공임대주택을 하면 우리나라는 어떻든 정부나 지자체가 시행하는 하나의 행정적 사업이죠. 거기에 이제 그 임대주택에 누군가는 또 이제 당첨이 돼서 참여를 그러니까 그 경쟁에서 승리하면 이제 들어가서 이제 돈 뭐 어느 정도 공간을 저희가 얻는 건데 오스트리아라는 나라는 공공임대주택의 주체가 정부와 지자체가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그런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이 한 30년 전부터 계속 그거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이 뭔가 자기의 계획들을 세워나가고 합의해 나가고 그다음에 그 속에서 정부한테 요구하고 또 건설회사와 같은 거기에다 또 요구를 하고 또 그들이 민간의 이름으로 행하는 어떤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뭔가 본인들의 어떤 그 필요성을 공공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진행해 가는 방식이 제가 이제 최근에 들었던 오스트리아의 한 사례인데 뭐 아까 임승환 선생님 말씀하셨던 그런 정책과 제도라는 부분들도 결국 항상 주체는 기관이 공공성을 갖고 있고 민간은 혜택을 받는 대상이다라는 발상을 저는 과감하게 근본적으로 질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실 그 많은 고민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제가 개인적으로는 얼마 전에 뭐 문화기관에서 내년 신년호 관련돼서 무슨 좌담회를 했는데 같이 참여한 분이 그날 주제가 격이었습니다. 격이 있다, 뭐 격을 갖춰라 할 때 격인데 격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라는 것 질문의 대답을 쪼대로 하면 됩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게 뭐 적당한 언어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내 멋대로 한다 혹은 내 주장대로 한다 이런 쪼입니다. 근데 사회자가 참 재치 있는 분인데 고 뭐 평론가라고 그게 격조네요. 격조 있네요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저는 너무 많이 와닿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활문화라는 것 아까도 저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누가 정의 내려준 것에 잘 맞출 수 있는 사람을 선별해서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경기도가 또 경기도의 여러 생활문화 현장이 우리는 이런 걸 생활문화라 한다라고 우리 쪼대로 이야기를 하고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정책의 대상으로 혹은 지원의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는 그게 경기도의 생활문화 격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 고민들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논의와 고민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두 분 말씀에 더해주는 이야기들을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강원재 선생님, 최혜자 선생님을 모신 이유가 있는데요. 두 분 다 너무 바쁘신데 뭐 모르겠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인정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아는 강원재 대표님 같은 경우는 현장과 정책 양 측면들을 다 이해하시고 중간에 누군가에게는 그게 문매를 맞는 대상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완충지대가 될 수도 있는 또 문화행정이라고 하는 역할도 해보심으로 인해서 이 우리 생활문화 현장의 이야기와 그것을 담아서 그릇에 담아서 정책으로 사업으로 펼쳐야 되는 재단의 입장 이 지점에서 좀 조언해 주시고 생각을 좀 보태 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모셨고요. 우리 최혜자 대표님 같은 경우는 사실 오늘 나왔던 이 수많은 이야기들을 한번 우리 아까 계속 어딘가에 축적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축적이 돼 있습니다. 의미를 부여하고 기록을 해둔 그 당사자 장본인이시기도 하죠. 그래서 이 두 분께 이 모든 이야기에 대한 더하는 말씀을 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혜자 선생님 좀 곤욕스러우신 것 같아요. 먼저 강원재 대표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강원재입니다. 여러 선생님들 말씀 듣고 제가 오늘 하려고 했던 이야기를 실은 다 까먹고 선생님들 이야기에서부터 뭔가 이야기를 좀 보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그냥 온팡지기에 천성원 선생님 말씀하셨던 게 이제 자기가 가진 신체, 그 신체의 움직임이 자유로워지는 그 상태, 누구와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니까 우리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는 뭘 잘 해야 된다라고 늘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면 생활 문화는 잘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잘 사는 게 뭔지를 이렇게 이제 경험하게 하는, 생각하게 하는 게 생활 문화가 아닐까. 그게 생활이라는 원뜻이 가지고 있는 의미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 라이프라는 게 그냥 삶,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 삶을 지속시켜 나간다라는 의미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라이프인데,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삶을 지속시켜 나가는 문화들. 그 문화라는 것은 이제 또 복수의 개념이잖아요. 혼자 뭐 그냥 내가 산속에 들어가서 나는 자연인이다 라고 하고 사는 건 생활이겠지만, 우리가 나의 생활이 누군가와 만나고 어떤 지켜봄의 대상이 되고 바라봄과 이게 이루어지는 관계로 이루어질 때 문화가 되는 것인데, 그럴 때 이제 이 복수의 형태로서 존재하게 되니까 우리는 그 속에서 그러면은 어떻게 잘 살아야지를, 잘 사는 것인지를 함께 대화를 나눠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선생님들이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경기문화재단의 이제 이 플랫폼 사업이, 생활문화 플랫폼 사업이 뭐 거의 간증 수준으로 이렇게 이제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거를 이렇게 이제 보내주신 자료와 이를 지켜보니까 정담회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계속 대화를 나누는. 그러니까 계속 이 거기에서 뭔가 이제 일이 막 뭐 변화를, 사회 변화를 위한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각자가 대화하면서 서로를 가까이서 바라보고 그 바라보는 관계 안에서 스스로가 변해가고,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내 말이 기다려지고 있다라는 환대를 받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장치였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뭐그 여러 또 선생님들이 그 담당자들이 계속 바뀌어가지고 이건 뭐 이 일을 하라는 거냐 말하라는 거냐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이제 하셨는데, 실은 이제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내 말을 기다리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을 우리가 함께 원을 만들고 그 속에서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간다는 것은 원을 깨지 않는다는 신뢰를 갖기 때문에 거기에서 안정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담당자를 확 바꾼다는 건 내 말을 기다리지 않고 내 말을 나를 초대해 두고 나와 함께 그것을 이야기를 하지 않고 바뀌어 나간다는, 그거는 이제 되게 곤란한 상황으로 다들 몰아넣게 되는 거죠. 그런데 공공도 이제 뭐 그런 기관으로서는 그런 고민을 또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 생활 문화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 문화재단이라는 이런 단체 그들은. 그런데 그럴 때 이제 이 문화재단이라는 곳을 우리가 사회적 기계로 볼 거냐, 그러니까 좋은 사회적 기계,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쓰는 사회적 기계야 이런 재단은. 그래서 이 기계를 뭐 여기 의원님도 계시고 재단 관계자분들, 그리고 이제 행정 쪽에서도 있을 것이고 현장도 있고 단체 지원받는 단체들도 있을 텐데, 우리가 함께 쓰는 기계야 재단은. 그리고 이것은 비물질 기계야. 우리가 물질로 이렇게 막 작동시키는 기계가 아니라 비물질 기계야. 그리고 거기에서 담당자도 그 기계를 우리랑 함께 다루는 누구 협력자였던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은 그 협력자가 한 명이 사라졌을 때, 그러면 새로운 협력자와 어떻게 그 이전의 일들을 전수하고 그 이전에 담당자가 했던 일들을 알려주고 이런 선배로서의 역할들을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걸 기계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재단을 바라보는 관점을 실은 좀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박민숙 선생님 이사님께서 이제 정책 방향을 좀 제시해주는 역할들도 뭐 이렇게 이제 이런 사업 안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것조차도 위임하면 안 된다고 실은 좀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정책 방향도 같이 만드는 거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그 기계를 작동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그 기계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면 오히려 잘못된 거다. 잘못 작동되고 있는 거다. 그래서 그것을 고쳐서 하는 것들을 오히려 그냥 법과 제도로서 함께 해 나가야 된다라고 이제 좀 생각을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냥 이 정담회나 보니까 이제 거버넌스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리고 공론장도 잘 돼 있고, 그래서 이제 경기생활문화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 사업이 잘 작동될 수 있는 현재 구조를 좀 가졌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에서 좀 가능성과 희망을 가지고 같이 이제 모처럼 만들어진,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굉장히 좋은 상태의 뭔가 시공간이 만들어졌는데, 이거를 이제 잘 활용해서 지속시켜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여기서 나눠지는 이야기들이 휘발되지 않게 하려고 사실은 시간이 촉박했던 것도 사실 있지만 사후적으로 우리가 좀 자료집을 만들자라고 했는데, 단순히 말에 대한 기록만 할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생활문화 플랫폼이, 우리 강원재 선생님 말씀을 좀 빌자면 어떤 좋은 작동 기제로서 혹은 기계로서 의미를 가지는가를 조금 더 명확하게 좀 정리하고, 그것을 또 내년부터 또 함께 하게 될 기초의 관계자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것,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 순서입니다. 최혜자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에 이제 새 정부 들어서 지역문화진흥원에도 이제 생활문화라고 하는 용어들이 살짝 사라지고 그냥 지역문화로 대체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경기도가 또 경기문화재단이 생활문화를 이렇게 중심에 두고 간다는 것을 굉장히 너무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생활문화를 열심히 하던 분이 도의원이 되니까 또 이런 일도 있고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만 얘기를 할 건데, 두 가지를 길게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끊으셔도 됩니다. 예. 하나는 생활문화 방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처음에 2014년에 지역문화진흥법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생활문화라는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 정책의 설계는 생활문화 공동체, 생활문화 동아리, 생활문화 센터 공간, 그다음에 문화자원봉사, 그다음에 축제, 이렇게 5개의 층위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멀쩡하게 2013년을 살다가 14년이 탁 됐다고 해서 우리가 갑자기 일상에 대해서 엄청나게 발견을 하고 이거는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옛날에 알고 있는 근육, 아까 1섹션에서 신지은 선생님이 근육이란 얘기를 했는데, 기존에 갖고 있는 근육을 갖고 활용하다 보니까 생활문화센터도 약간 주민센터처럼, 생활문화 동아리도 옛날에 이렇게 막 무슨 강구해놨던 규칙을 갖고 있는 동아리처럼, 생활문화 공동체도 약간 지역으로 가면 새마을운동 비슷하게 이렇게 된 측면들이 사실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난 한 6년, 7년 동안은 그런 것들을 계속 실험하면서 더 일상의 근육으로, 더 우리의 사소한의 영역으로, 경청과 발견의 영역으로 계속 이것을 일상으로 끊임없이 끌어당겼던 그런 과정들이 전국적으로 있었고, 그런 가운데 저는 생활문화센터, 즉 공간사업과 관련돼서 전국적으로 최고의 우수 사례는 서울시에 있는 마을 예술 창작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생활문화 동호회와 관련된 좋은 사례들은 굉장히 많은데, 335라든지 아니면 10만 원 프로젝트라든지 모임의 형태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된 것도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하면, 생활문화 공동체 영역과 관련된 사업 중에 전 전국에서 가장 최고의 사례는 생활문화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게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컨설턴트도 헤매고, 그다음에 현장도 헤매고, 그래도 돼? 우리가 이렇게 해도 돼? 컨설턴트한테 몇 차례씩 사람들이 반문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왜 자꾸 이게 뭘 발견하라고 해요? 정말 아는 게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저항도 있었지만, 한 6년 지나니까, 5년 6년 한 3, 4년 지나니까 형태와 방식이 만들어지고 우리가 공유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만들어졌는데, 저는 이게 너무너무 소중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생활문화 플랫폼은 새로운 오늘날의 형태의 어떤 생활문화 공동체로서 새롭게 좀 의미가 좀 만들어져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태까지는 이 방식을 만드는 데 전념을 했다면,
지금부터는 좀 확산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재단 팀장님이 기초 재단과의 협력, 또 재단이 없는 곳에서는 그냥 기초 영역과의 어떤 협력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당연한 이제 과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만 저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연착륙해야 된다. 서두르지 말자. 기초 재단이 그렇게 그 정책의 전달 체계를 갖고 있는 근육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절대 안 되더라. 그러니까 연착륙해야 된다. 천천히 가자라는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그 보통 이게 라돈산 박사가 잘하는 얘기인데요. 정책이 한번 만들어지면 첫 해년도에는 연구자가 알고 있고, 둘째 년도에는 행정이 알고, 셋째 년도에는 행정이 안다고 하는데, 이것을 지역으로 연결해서 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런 시간들이 생각보다 좀 많이 걸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절대로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현장이 너무 힘들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는 개인적인 좀 의견이고요. 두 번째는 내용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생활문화 플랫폼이 나의 즐거움, 나의 행복을 기초로 해서 내가 정말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거, 하고 싶은 거를 하니까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거야. 그럼 이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거가 이것이 효과라고 한다면, 이거를 뭔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정책은 이 설명만 하면 못 알아들어요. 절대로 못 알아들어요. 끝내 못 알아들을 거예요. 200년이 가도 못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요즘에 전 개인적으로 한 달, 두 달 계속 제가 고민하는 게 외로움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뭐냐면 2018년도에 영국에서 외로움부 장관이 딱 만들어졌을 때, 외로움을 장관이 있다고, 내각을 구성했다고, 영국에서 너무 웃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임명하고 난 다음에 6개월 있다 코로나 터졌거든요. 작년에 일본에서 외로움, 고립, 고독 담당상 장관이 만들어졌어요. 전 세계에서 두 번째예요. 외로움이라고 하는 영역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는데, 이 외로움을 그냥 개인적인 외로움, 막 미치겠어, 막 이런 게 아니라 사회적 질병, 현대 질병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건데, 저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공공성이라고 하는 거를 조금 더 구체적인 오늘의 현실에 맞게 조금 포커싱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립이라고 하는 문제를 연구했던,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현대 사회에서 외로움은 현대 사회의 질병 중에 자기의 개인적인 영역에서 만들어지는 게 외로움이라고 한다면, 이게 사회적인 영역에서 똑같은 형태가 바로 혐오로 나타난다. 증오, 혐오로 나타난다. 라고 얘기하는데, 오늘날 공동체의 최고의 고민이 이거 아닌가라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경기 생활문화 플랫폼에서 우리가 조금 더 정책도 이해하고, 우리 모두 다 이해하고, 사회적인 가치도 있고, 이걸 막 산술적으로 해서, 영국에서는 이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뭐 국가적으로는 얼마의 손실이 있고 막 이렇게 다 계산을 해놨더라고요. 얘를 계산하는 거 좋아하는 나라니까. 제가 길게 하죠. 끊어도 돼요. 네. 예, 알람까지 해놨는데 시간을 넘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외로움과 혐오라고 하는 문제를 공동체의 가장, 현대사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이야기하면서 생활문화 플랫폼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결국은 외로움과 혐오를 생각해서 집중해서 들어가면요, 결국은 공동체 문제, 다양성 문제 다 맞닥뜨려지는 것은 아닌가, 정책의 용어를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의사가 외롭다고 하는 사람을 처방한 다음에 이 사람한테 약도 주지만, 이 사람은 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회적 처방전을 줘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합창단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미술 교실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이것을 사회적 처방으로 내리는 것까지 그러니까 내년까지 그걸 완성하는 걸로 그렇게까지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생활문화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공공성을 조금 더 우리가 집중했으면 좋겠다. 특히나 아직 정부에서는 관심을 갖고 있진 않지만, 이번에 찾아보니까 광역 중에서 4군데가 외로움과 관련된 조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초 중에서 14군데가 외로움과 관련된 조례가 있어요.
실제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상위 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활문화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조금 더 공공적으로 이런 걸 끌어내는 것이 이후에 우리 사회 지금은 조금 이제 이렇게 시대적 상황이 조금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좀 하긴 하지만 한 2, 3년 지나면 경기도에서 실험했던 이 생활문화 플랫폼 이것이 모델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영감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생활문화 플랫폼에 조금이라도 참여할 수 있었던 기회가 저에게는 굉장히 즐거운 행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간 많이 오버 안 하셨어요? 네, 잘하셨어요. 저희만 이야기할 시간은 조금 초과됐습니다. 우리 전체적인 일정이 조금 딜레이 되긴 했는데요. 그래도 의미 있는 시간인 만큼 몇 분 이야기 좀 더 들어봤으면 합니다. 일단 아까 제가 예고드렸던데 마이크가 준비될까요, 플로어에? 네. 그러면 우리 뒤에 돌아보고 계신 우리 이초영 선생님 또 올해 또 우리 현장과 만나주시고 이야기 나눠주시느라 정말 감사합니다. 네. 소개받은 오늘 그 경기 생활문화 교류 및 확산 연계 사업에서 광명문화재단하고 함께 이야기 조언자로 참여한 이초영입니다. 오늘 1부, 2부 정말 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과 이슈들이었는데요. 저는 간단하게 광명문화재단 특히 기초문화재단이 이번에 어떻게 함께 협력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네 군데의 단체가 아까 먼저 찾아오셨고 함께 교류하거나 네트워크를 갖고 싶다고 먼저 광명문화재단에 제안을 하셨는데요. 그 네 군데 모두 다 각자의 공간의 정체성이 좀 달랐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서로 지역사회 안에서 인사 정도는 했지만 이번 기회에 대해서 서로 알게 됐고 그리고 교류를 하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고 각자의 프로그램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서 또 지역 안에서의 권역의 주민들을 만나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셨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전 광명문화재단이 그분들을 많이 기다려주신 게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현재 100개의 만주를 만드셔가지고요. 저쪽에서 지금 함께 차를 마시면서 함께 생활문화를 하는 분들과 상담을 하시겠다는 컨셉으로 지금 나와 계시는데요. 그분들이 함께 오늘의 그런 기획들 그리고 이전에 했던 여러 자리들의 기획들을 모두 다 그분들이 스스로 하셨습니다. 사실 재단이나 아니면 제가 함께 개입해서 기획을 하고 빨리빨리 순서를 정리하면 이야기가 금방 끝날 수 있었지만 그분들이 하나하나 어떤 것들을 결정하는 게 좋을지 어떤 것들을 함께 하는 게 좋을지를 기다려줬고 광명문화재단도 그것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다는 부분이 전 되게 인상 깊었고요. 그리고 또 재단 직원께서 한번 저한테 허심탄회하게 물어보셨어요. 이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함께 할 수 있을까 재단이 그 고민이다. 담당으로서 고민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전 첫 번째는 함께 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지지해 주셔야 된다. 격려하고 지지하고 그리고 재단으로서의 어떤 입장을 고수하지 말고 함께 고민하는 형태로 얘기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 두 번째는 재단 안에서의 생활문화의 비전하고 정책 방향을 좀 같이 고민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계속 지속이 제일 중요한 이슈고 지속하기 위해서는 재단 안에서의 생활문화의 포지션이 어딘지에 관련된 것들이 고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일단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또 인상 깊었던 점 하나는 그 행정에서 진행하는 그 여러 가지 현장까지의 관극을 다 메꿔주셨어요. 예를 들면 PPT 같은 걸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이 안에서 누가 만들어야 되지? 약간 망설여지는 것들 아니면 뭘 하나 디자인해야 되는데 누가 디자인해야 되지? 망설여지는 것들을 재단에서 많이 감내도 해주시고 함께 도와주셔가지고 그 부분들이 전부 다 해결이 됐거든요. 그래서 약간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들으면서 현재 기초문화재단과의 만남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문화자치를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에 이 재단과의 태도와 그리고 또 그 재단 안에서의 직원들이 선의로서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조금 함께 할 수 있는 방식을 어떻게 될까를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제 의도대로 됐고 나중에 사실 오늘 우리가 제가 너무 실없는 소리 했나요?
그 마지막에 우리 그 끝까지 그래도 토론 같이 해주고 계시는 재단의 본부장님 또 도의회의 조미자 의원님께 마무리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 전에 아마 그래도 관심이 있어서 이 자리까지 와주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신 것 같아요. 그래도 의견도 좋고요. 뭐 궁금한 것도 좋고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치 게임 하지 마시고 어느 분이요? 네, 까만 마이크에 하얀 티셔츠요? 네, 그럼 드리죠. 뭐. 네. 안녕하세요. 협동조합 참좋은스타 김민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너무 공감되는 이야기 너무 많이 해주셨고 아까 신지은 선생님 말씀처럼 사실 저도 대표 이런 말 너무 부담스럽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공감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좋았고 저희가 그 여기 생활문화 플랫폼 오늘 매년 오늘이 너무 좋아요. 매번 오면 18개 막 30개 이내 단체들이 자기의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사실 제 입장에서는 1년이 좀 외롭거든요. 우리 선생님들을 계속 푸시하고 하자 하고 이렇게 하는 1년이 너무 힘들다가 18개 단체들을 이렇게 쫙 계시면 이거 봐 우리만 이런 게 아니잖아. 같이 가고 있잖아. 우리도 그냥 같이 그냥 얹혀서 가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저희 선생님들한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오시기만 하셔라.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생활문화 플랫폼 사업의 저희 코로나 2년에 저는 해결한 부분이 단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던 거에 너무 공감이 됐는데 저는 사실 이게 뭘까? 나 이거 맞나? 하는 고민이 너무 많았었는데 저희가 코로나 때 느꼈던 것이 저희는 외롭지 않았거든요. 저희는 단절되지 않았었습니다. 생활문화 플랫폼 사업이 없었으면 굉장히 고립감이 많이 느껴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 활동 2년을 하면서 저희가 우리에게 해결하는 방법, 단절을 해결하는 우리만의 스킬이 늘어나고 있고 뭐 방향성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리고 도시를 만드는 시민의 철학들이 우리 거가 생기는 것 같고 저는 딱 그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생활문화 플랫폼의 어떤 큰 영역의 어떤 방향성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 공동체들이 이 마을을 살아가는 우리만의 철학을 만들어가는 단체가 되어가고 있다. 그것만으로 저는 정말 기쁘고 우리 멤버들에게 매번 감사하고 그리고 멘토해 주시는 생활문화 플랫폼 선생님들께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이크 안 드렸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 옆에 같이 오신 분들이 너무나 간절한 눈빛을 쳐다보고 계셔서 제가 사진 찍었으니까 이따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이렇게 메시지 받기로는 평택에서도 오신 분들 계시다 그러는데 어디 계실까요? 저를 피하셨나 보다. 저 뒤에 계시네. 예, 제일 끝에 계신데 멀리서 이거 들으러 또 오신 거잖아요. 멀지 않은가? 마이크 한번 드려보죠. 네. 평택은 어떤 고민,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신지 들어보고 아까 말씀드린 두 분 이야기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택시 문화재단 생활문화팀 김희형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사실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로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말씀하시는 그 5년 동안의 그 플랫폼 사업에 대해서 사실 완전하게 이해가 되지는 않는 상태이지만 저희 재단이 20년도에 이제 만들어지고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기반을 다지는 데 있어서 어떤 좋은 의견들과 그동안의 노하우들에 대해서 많이 배우기 위해서 참석하였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앞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뤄나가야 되는 사업 그리고 지금 이제 플랫폼이 광역에서 기초로 넘어왔을 때 기초에서 해야 되는 역할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보는 좋은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또한 저희가 재단에서 또 이제 생활문화를 조금 더 늘려가고 많이 지지해주고 계시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조금 더 저희 평택시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고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좋은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 많은 정보들을 통해서 저희가 가야 되는 방향을 조금 잡아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두 분 끝 말씀 듣고 정리 이야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먼저 마이크 잡아주실까요? 네, 본부장님 먼저. 네. 네, 경기문화재단 문화예술본부장 주홍미입니다.
말씀 1부, 2부 다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짧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팩트를 정정할 게 있어서 그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아까 우리 천성원 선생님께서 그 400억 증액에 대해서 500억이라고 하셨습니다. 500억 증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아까 그게 어떤 거냐 하면은 전체 경기도 예산이 경기도 문체국 예산 그러니까 전체 경기도 예산은 2023년이 33조로 결정이 되었고 그 중에 문화체육국 예산이 5,079억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걸 이제 의원들이 이제 많은 협력과 소통과 뭐 이렇게 투쟁과 이런 과정을 통해서 5,079억에서 증액을 400억 정도를 더 증액을 하면서 전체 이 문화예술의 포션이 조금 더 상향이 되었고 근데 그 예산이 430억 증액된 예산 안에는 전체 경기도의 8개 공공기관 우리 문화예술 체육 관련돼서 8개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그중에 콘텐츠진흥원, 뭐 경기문화재단, 경기아트센터, 뭐 기타 등등이 있죠. 그 8개 기관 전체를 합해서 증액이 된 거고, 그 중에 체육도, 그 중에 경기문화재단이 43억이 증액이 됐는데 그 43억 중에서도 생활문화 증액은 한 10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거는 뭐 좀 너무 소중한 저희로서는 굉장히 큰 성과고 쾌거이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 기초재단과 민간 현장과 함께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는 보다 더 좋은 정책과 행정을 짜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좀 길게 설명을 드렸고요. 왜냐하면 다 서로 이해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짧게 덧붙이고 싶은 말씀은 이제 최혜자 선생님이 이제 기다려야 한다라는 말씀하셨고 근육 말씀하셨고 여러 말씀을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또 이 행정을 해야 되는 재단 입장에서는 또 중간에서 이 성과를 내야 되고 그걸 성과가 있어야 그 다음 예산을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일정 부분 그 부분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서 잘 될 수 있는 것에 대한 확신과 그걸 가지고 기다려도 성과가 날 수 있는 평가 방식과 정책에 대해서 보다 더 깊은 고민을 하는 그 2023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마 우리 천성원 선생님의 기대치였던 걸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우리 500억 정도는 언젠가는 생활문화 예산으로 올곧게 쓸 수 있는 날이 올 거다라는 기대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요. 우리 조미자 의원님 네. 마지막 말씀 듣겠습니다. 화면으로 저를 보시면 되고요. 항상 이런 자리에 오면 저는 절대 이 자리에 안 있었습니다. 현장을 누비고 다니면서 안녕하세요 했는데 이제 직업이 바뀌고 정확히 저거 알고 정확히 방향을 가야 되겠다는 마음에 정말 생리적 현상까지 참고 이렇게 앉아서 배고픔과 뭐 이런 등등을 참고 있는데 제가 참 잘했다 이런 마음이 저 스스로에게 오늘 들었어요. 와서 이런 현장을 해석해주고 조금이라도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역할을 좀 할 수 있겠다. 열심히 남은 3년 하고도 이제 6개월 최선을 다할 것이고 조금 더 알았다면 아쉬움도 있어요. 생활문화나 이런 쪽에 더 소통하면서 했으면 하는 그런 맥락이 있는데 저는 저의 문제의 해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시 마을로 돌아갈 거고 지금도 뭐 지역 속에 있지만 제 문제의 해결이에요. 생활체육도 그렇고 이런 맥락에서 함께 하시는 거고 제가 그래서 방향을 여러 가지를 고민하다가 부족한 글이지만 이번에 중부일보에서 컬럼이 와서 그냥 생활문화 정책의 중요성 그리고 제가 다음 주 화요일 날 대한민국 최초로 문화자치 조례가 경기도에서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올해 1월부터인데 가서 보니까 문화자치 조례를 그렇게 힘들게 만드셨는데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적으셔서 이 부분을 끄집어냈고 이 부분의 예산도 다시 조금 이야기를 하면서 돼서 제 역할이 좀 있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조금 더 친밀하게 제일 걱정은 생활문화가 사업화 될까 봐 이게 제일 걱정이고 뭐로 평가할 거지? 이런 생각하면 우리가 흔히 입에 달고 있는 정성적 평가의 가장 대표 사업이거든요. 몇 명 참가해서 5명이 모여서 수다 떨고 캘리그라피 했어. 이게 뭐야? 이렇게 잘라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 마중물이 지역을 바꾸는데 저는 그걸 경험했고 그거를 신뢰해 주셔서 제가 이 자리까지 왔잖아요. 이 부분을 저는 정책 안에서 부족하지만 여기 계신 현장 선생님들 또 재단 전문가분들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열심히 저도 공부하면서 주어진 시간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항상 올 수 있으면 이 생활문화 축제에 와서 저도 성장해야지 또 정책대행 되고 우리 의원님들이 이 부분을 같이 공감할 수 있게 하는 그 역할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 사랑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사실 뭐 포럼 자리에 개인적 인연을 이야기하는 건 좀 그렇습니다만 사실은 조미자 의원님이라는 명칭보다 저한테는 우리 현장에서 같이 일했던 동료이자 또 선배이자 이런 관계로 더 아직은 형님으로 저희끼리 형님이라고도 했는데 더 익숙한 것 같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당부는 현장으로 다시 언젠간 돌아오실 텐데 현장에서 늘 웃고 계셨잖아요. 거기 지금 하시는 일 하면서 지치거나 웃지 못할 일 생겨도 계속 그게 조미자다라는 생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생활문화 플랫폼 사업을 어찌 보면 이름을 만들어서 제안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사실은 뭔가를 해야 된다는데 저도 답이 없어서 이렇게 한 거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난 5년, 6년 동안 답을 만들어주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던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이 포럼 자리 있기 이전에 수차례 간담회, 정담회가 있었는데요. 오늘 아마 못 오신 것 같은데 그 모 재단의 만삭으로 계속 참여해갖고 이야기해 주셨던 분도 계셨고요. 또 어느 실무자는 이야기 중에 또 감정이 펑펑 우셨던 분도 있어요. 그분들 생각이 좀 나기도 합니다. 이게 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 같고 오늘의 키워드를 한 단어로 뽑아라 그러면 근육을 뽑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다 우리 근육 키워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